결국은 현재 상황은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성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적의 개선인 거지 수요는 아직 살아났다 보기 어렵다. 근데 반도체 이거는 뭐 6개월 1년이 멀다고 새 제품이 나오는데 기껏 셋업을 했어요. 공장과 인력과 장비를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좀 빠르게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우리 한국 최고의 반도체 분석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후로 좀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딱 넘어가서 이 반도체 전망은 뭐 다 필요 없고 우리 이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그냥 정해져 있다.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이번에 이제 3월달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온 거잖아요. 1월보다는 좀 둔화된 거죠. 따지고 보면 성장률이 예. 규모는 커졌지만 예. 금액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현재 디램 가격 반등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느껴야 되나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사실은 낸드 가격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디램보다는. 그다음에 시작도 낸드가 한두 달 먼저 가격 상승 전환이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업들 실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상반기는 역대급으로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진짜 좋았었는데 그러다 하반기 들어와서 급냉하기 시작을 했었고 특히 3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흑자를 버티다 4분기에 대부분 적자 전환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삼는 게 2022년 10월 가격을 봤을 때 낸드는 이미 올해 2월 3월 가격이 2022년 10월 가격을 넘어섰어요. 낸드는요? 예. 낸드가 오히려? 확실히 더 빠르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고 디램은 3월 가격이 어떤 품목은 약간 뭐 근접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2022년 10월보다 디램은 조금 더 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이 사실은 조금 더 늦게 반동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어쨌든 상승하는 속도도 조금 더 느리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품는 게 그런데 왜 낸드의 이익은 안 나나라고 본다면 기존에 이제 디램이 마진이 높았고 낸드가 마진이 약했던 그랬던 거예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낸드 디램을 따로 발표를 잘 안 하니까 기업들이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미 2022년 3분기에 디램이 흑자를 낼 때도 낸드는 일부 기업은 이미 적자를 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낸드 부분이 흑자가 되려면은 사실은 2022년 10월 가격이 아니라 한 상반기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흑자가 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 재미있는 게 이게 사실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AI용 HBM을 일단 제외를 하고 그건 이제 최신 라이징 스타니까 우리가 보통 PC용 디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픽, 모바일, 서버 디램이 있다가 옛날에는 사실은 그 마진이 가장 높았던 게 모바일하고 그래픽 쪽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PC용 디램보다 뭐 한 20% 정도의 약간의 가산점이 있다면 가격 흑자가 있다면 이제 모바일 쪽은 한 30% 정도 서버는 거의 한 2배 정도 그래서 서버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었었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모든 제품이 다 상승을 하지는 않고 조금 주춤한 제품들이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그래픽도 최근에 오히려 스마트폰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모바일도 그런데 오히려 서버용 디램이 가격이 주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정거래 가격이 몇 개월째 상승 못하고 지금 동결되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는 애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AI용 HBM. 결국에는 HBM이 B2B로 들어갈 때는 서버에 들어가는 건데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했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AI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현재의 무브먼트인데요. 그래서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높게 가져가는 반면에 기존의 기업 서버용 디램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 AI용 서버와 그냥 일반 기존의 서버가 이제 이원화되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 서버가 AI용 서버로 교체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100% 전환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업 서버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단순한 서치 기능을 하는데 굳이 비싼 AI 엔비디아 칩 5천만 원 넘는 거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수요는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기존 기업용 서버는 상당 부분 이미 세츄레이션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AI용 서버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일단 생산 양산 캐파로 보면 기존 기업용 서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기존에 이미 셋업이 몇 년째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성이 필요하잖아요. 팩 구성이 필요하고 공정도 따로 별도로 띄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서 볼륨으로는 아직은 기존의 서버가 훨씬 크긴 하지만 가격 마진에 기여하는 거를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역할이 바뀌어 버린 거죠.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기업용 서버 2개는 존재할 건데, 볼륨은 여전히 한동안은 기존의 서버 제품을 만들 거지만 기업의 이익의 기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만큼의 마진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고정거래 가격이 동결되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디램은 올라가고 있고 낸드, SSD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고객들이 이제 기왕 살 거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나 자전거 바꿀 때 조금 기다리면 신형이 나올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사잖아요. 기존 재고를 안 사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자가 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고, 기존 기업용 서버는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는 거라서 이런 면에 있어서 볼륨과 이익 기여도는 조금씩 서로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과거의 서버에서의 마진율이 어마무시했죠. 왜냐면은 2018년도 이렇게 마진율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50%씩 넘게 한 거는 결국 서버에서 그렇게 해줬을 테니까, 그럼 이쪽이 그 높았던 마진이 지금 꺾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여전히 뭐 모바일이나 그래픽이나 PC용 디램에 비하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 건 맞는데, 이전에 한창 인기가 있을 때에 비하면 이제 점차 그 위세가 좀 꺾일 수밖에 없고, 근데 꺾이는 것이 뭐 사실은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신제품이나 AI용 반도체로 이제 이전되는 거라서,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빠르게 이 변한 시점에서의 캐치업하고 이게 어쨌든 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게, 한국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두 업체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더 추가로 갈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서버만 공급을 많이 하고 AI 서버에 공급을 못하는, 디램을 공급 못하는 회사의 경우는 마진율이 과거 하이라이트에 비해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덜 나올 수밖에 없고, HBM을 파는 쪽은 덜 팔아도 마진은 더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마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다 한 2, 3년 지나면 이제 플랫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AI용 반도체들은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공급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마이크론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마진을 유지하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최종 고객이 수요가 커지려면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야 배터리 수요가 폭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엔비디아가 됐던 AMD가 됐던 AI 칩셋의 가격이 낮아져야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들어간 부품의 가격이 낮아져야 되죠. HBM 가격이 낮아져야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문제는 선두업체들은 투자비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6개월 1년 사이에. 근데 후발주자들은 아직 투자비를 못 뽑았는데 이제 BEP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뭐 기껏 기대를 했던 것들의 생각만큼의 돈을 벌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치킨 게임의 전형적인, 맞습니다. 그 어떤 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1등의 수혜를 항상 누려왔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뭐 수혜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지금 선도체인 거는 분명히 맞고, 이미 뭐 HBM3E까지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니까 이건 뭐 결정된 상황이라서 당연히 가장 높은 마진율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갈 건데,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HBM3E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납품을 못한다면, 향후에 HBM3E를 만들어서 공급을 내년도에 한다고 친다면, 내년도 한 중반쯤에 한다고 친다면 마진이 투자한 만큼 쉽게 안 나온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엔비디아한테 파는 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네. 뭐 AMD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도 직접 하겠다 그러고 뭐 인텔도 직접 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삼성조차도 직접 AI 가속기를 하겠다고 했는 상황에서 네. 수요자가 엔비디아만 있는 건데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이전에 우리 배터리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했느냐 못했냐를 가지고 뭔가 주식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 더 많이 판 것 같지만 테슬라에 납품을 못하면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네네. 지금 HBM 어떤 5세대 제품 3E에 해당하는 것들을 엔비디아에 납품 못했으면 약간 경쟁 여류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기업 실적이라는 건 똑같은 물량을 다른 데 팔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세대가 분명히 상반기 전에는 양산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AMD 쪽에 충분한 수요가 일단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비디아의 납품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HBM 포트폴리오 상의 그러니까 이익에 기여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한 40%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시점이라는 게 점차 늦어질수록 그거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같은 세대의 그 출시 시점이 늦어지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팔아야 되니까 네. 마진 가장 높은 마진이 높은 시절에 그 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도대체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만들게야 뭐 왜 못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었을 것 같고 근데 만들어봐야 수율이 안 나오면은 말짱 꽝인 거니까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수율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 안 알려주죠. 그 부분은 이제 정말 내부의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한참이 지나면 뭐 소문이 나긴 하죠. 네. 기존에 우리 TSMC랑 3나노 4나노 경쟁을 했을 때 파운드리에서 그때 먼저 3나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소문이 나니까 결국에는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HBM 그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내가 이리저리 해보면 조금씩 뭐 이렇게 기사 뜨는 거 보면은 작년 기준가로 해뭐 20-30%밖에 안 됐을 것인데 최근 들어서 아마 한 50% 이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광명사장 인터뷰도 맥락을 잘 보면은 아직까지는 50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안에 그거를 60-70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말씀하신 거를 얼핏 제가 뉘앙스 읽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도 그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과연 말이 되나 하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HBM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BM이 수율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하이닉스의 사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0%대 한 중반가량 정도의 점유율이라고 했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HBM이 D램 시장에서 한 20%를 차지할 것이다 향후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을 곱해보면 만약에 20%인데 수율 50%면 기존의 D램 40% 때려 박아야 그 20%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D램 쇼티지가 일부 발생하지 않겠냐. HBM으로 인한 D램 쇼티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삼성전자를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레거시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HBM 못 만들어도 된다. 그냥 기존의 레거시가 오르니 D램만 만들면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인치 팹으로 다 전환이 됐을 때에 그럴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캐파도 많고 공장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8인치 팹을 그냥 살려뒀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정말 하이테크가 필요하지 않은 말씀하시는 레거시가 필요한 제품들은 분명히 수요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12인치가 굳이 필요치 않은 왜냐하면 수요가 각 고객들이 필요한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10인치를 가면은 이제 버려지는 게 많아서 8인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일하게 8인치를 가동하고 있었던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가격이 몇 배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옛날 걸 갖고 있던 기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발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맥락을 짚어주신 것들이 사실은 그 같은 의미인데 이제 그 영향이 얼만큼 될지는 그때랑은 좀 틀린 게 그때는 모든 신규 팹을 다 12인치로 바꾸고 기존 8인치를 없애버리고 12인치로 전환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기존의 수요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 10% 될까 말까한 딜레마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황이면 결국 나머지 90% 여전히 기존의 제품들의 수요가 있고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이 영향력이 시간이 뭐 3년 4년 지나면 점차 커지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사실은 뭐 1, 2년 정도까지만 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그 정도까지 레거시 제품이 폭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AI의 한 어떤 시각의 균형을 잡자는 측면에서 보면 AI가 정말 열풍을 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마진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AI를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럼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쪽 말씀하셨던 영역도 비중으로 따지면 AI만큼 중요할 것 같거든요. PC, 모바일, 서버, 그래픽 이런 쪽이. 근데 지금 뭐 수출입본이면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다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괜찮아서 살아나지만 어떤 데는 아닌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결국은 이제 찐 수요에 대한 관심인 거잖아. 네, 그렇죠. 비트 그로스 측면에서 그렇죠. 가격 효과를 배제했을 때 이게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보면은 전에 한번 소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단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코드를 찾아 들어가면은 수량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예. 가격 증가뿐만 아니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낸드 같은 경우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 1월과 2월에 보면은 가격으로 수출 증가율이 막 1월은 100%가 훨씬 넘었었고 네. 2월에도 80% 정도 됐었는데 가격이요? 가격으로 전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수출 금액에 금액이 늘었다는 건 수량과 금액이 같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 통에 나올 때는 금액을 총액으로 나오니까 수출액으로 했을 때 그 뭐 115%, 뭐 8, 9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수량 증가로는 3,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 상승한 걸 제외해 버리면 아직은 수요의 증가는 거의 그렇게 크지 않다. 원래 비트코스가 한 30%는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주얼하게 가는 비트코스만 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 아직은 살아나다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단지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은 작년 2년 동안의 감산 효과, 설비 투자 축소했던 것 때문에 공급 과잉이 해소되어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지 위축되었던 수요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스로 보면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오늘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최근에 안 좋은 이유는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연초까지만 해도 곧 6월 막 5월, 6월, 7월 하다가 일단 상반기는 건너갈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금리나 좀 더 높은 고금리 시대가 오래될 거라는 생각들이 짓누르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 해소되지 않으니까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거의 다 최근에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까지 생기면서 그런 모든 거는 어디까지나 어쨌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악재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수출의 금액이 아닌 수량 증가율로 봤을 때 여전히 미미하다. 금액보다 수량 증가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해야 사실은 본격적으로 수요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로 보고 그때쯤 되면 벌써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 상황은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악성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적의 개선인 거지 수요는 아직 살아났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뭐 지금 삼성전자도 뭐 P4인가요? 그 새로운 공장 다시 짓기로 했고 잠깐 멈추던 거. 하이닉스도 멈추던 거 다시 짓기로 했고.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면 일부 증산이 나오면은 또 가격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금액을 제가 삼성전자 쪽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SK 하이닉스 쪽에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증설이다. 설비 투자 쪽인데 이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포커 같은 거잖아요. 상대방의 패를 모르니까. 그렇죠. 나는 이 정도로 하면 밸런스라는 걸 알아요. 수요를 했을 때. 근데 상대가 엄청 많이 해버리면 내 시장 점유율만 낮아지는 효과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치킨 게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패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의논하면 또 담합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작년에 중국과 대만이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를 했어요. 반도체 쪽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훨씬 많은 설비 투자했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뭐 중국 같은 경우 레거시 위주긴 하겠지만 이 시장을 그냥 다 내주는 것 아니냐. 우리는 굉장히 설비 투자 거의 50% 줄였고 감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설비 투자를 저는 보수적으로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설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생산 캐파와 설비 투자를 다시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매출이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공급관이 다시 연말부터 될 거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가 수요가 또 하반기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반도체 시장 성장률도 이제 플러스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치랑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의 수치하고 상대적으로 비슷하면은 사실은 유지됩니다. 호황이 유지되는데 네. 설비투자 증가가 훨씬 높게 나오면 금방 공급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올해까지는 걱정이 없어요. 설비투자가 올해 연말까지 투자 끝났을 때의 상황을 보고 내년까지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1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 좀 더 수요 쪽이 좋아지면 이제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공급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만약에 중국 대만이 저렇게 설비 증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설비 증설하면 메모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거기 이제 구분은 잘 되진 않는데 구분을 굳이 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TSMC 대만을 빼느냐 넣느냐를 가지고 주로 하는 네. 대만 쪽에는 대부분 비메모리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추이가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쪽은 사실은 비메모리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만과 중국이 거의 작년도 설비투자 금액이 비슷했어요. 엄청 높았는데 비슷했어요. 그런데 중국 쪽은 거의 메모리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만 쪽은 비메모리라고 보고 있어서 양쪽이 다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예전에 우리 또 그런 말씀 딱 하시면 옛날 디스플레이 생각 안 날 수가 없는데 사실 LCD 라인은 완전히 침몰했지 않습니까? 저쪽에 설비 증설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LG도 지금 판매하기로 지금 결정이 거의 단계가 와 있죠. 지금 결정 단계. 중국 업체한테. LCD 11라, 예, 10.5세대. 예. 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그 느낌이 확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메모리 레거시 쪽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레거시를 중국이 커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이런 데서 최종 제품에서 나오는 걸 이제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제품의 부품을 분해가면서 이제 공정을 유출을 하잖아요. 그래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고 거기를 보면 일단 5나노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미 몇 년 전에 14나노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양산을. 중국 로컬 기업들이. 네. 그래서 지금 또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 10나노 초반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는 5나노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면은 아주 선단 제품을 제외하면은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한 수준에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으로 쓰는 건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과연 이 속도로 이제 슈링크가 가능할 거냐. 왜냐 장비를 제대로 구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딱 현 시점에서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한 80-90%의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메모리라고 하면은 범용 메모리 낸드가 더 심한 겁니까? D램이 심한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낸드도 이미 중국 로컬 업체에서 뭐 120단 이상 성공한 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이나 한국 업체들하고 그냥 단수로만 따지면 3D 랜드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금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져도 지원금 받으면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면은 무역 흑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정유하고 반도체는 연간 한 200억에서 200조 원에서 300조 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금 적자 내더라도 보조금 주더라도 200조 원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입을 절반 정도를 자급자족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없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네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자 나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 실상 요즘 뭐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파는데 그거 다 중국산이라고 봐야 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HDD 하는 것처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저기 낸드 가격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 올린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100%씩 올린다고 하고 앞으로 또 50% 또 올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점 대비 몇십 퍼센트 올라 있고요. 네. 낸드 가격이. 그게 이제 조금씩 반영을 시키는 거죠. 최종 제품에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가격은 완전히 칩 시장에서의 가격인 거잖아요. 도매 시장에서. 그게 이제 기업 단으로 가면서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기 시작하는 데는 또 지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SSD용 낸드 가격이 상승했던 것들이 실제로 SSD 드라이브 쪽에 이제 전가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강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구독자를 위해서 SSD와 낸드 플래시의 차이를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보요. 그러니까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니까 네. SSD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 같이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부피가 커다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SSD를 구성하는 거는 낸드 메모리를 쫙 엄청나게 많게 병렬로 해가지고 깔고 그러니까 AI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PC 세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AI란 하나의 칩셋이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GPU를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이게 낸드 하나보다 SSD로 가면 저장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를 통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SSD는 결국에는 낸드 어떤 메모리의 가장 큰 최종 고객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 큰 고객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저장 장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AI 서버 얘기할 때 그동안엔 D램 얘기만 하면서 뭐 D램이 한 그 칩셋당 몇백 기가가 들어간다 막 이렇게 뭐 100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게 휴대폰 256기가가 마치 그 D램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낸드고요. 지금 서버에서 256기가는 D램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는 지금 써봐야 8기가, 12기가, 뭐 6기가 이렇게 D램을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저장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D램을 AI 서버에서 뭐 256기가 뭐 이렇게 써버리면 낸드는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서버에서 요즘은 서버를 HDD로 하는 데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SSD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업용 서버 D램을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굉장히 마진이 높고 뭐 이게 대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인데 D램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저장 장치를 보게 되면은 낸드 플래시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낸드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HBM이 1개가 팔리면 SSD는 100개가 팔릴 수도 있는 거죠. 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저절로 낙수 효과가 지금 낸드 쪽에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계속 D램 얘기만 해왔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얘네는 이제 그래픽을 저장하는 뭐 소라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한 그래픽이 될 테니까 그럼 GPU하고 D램 풀로 가동돼 가지고 그거를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보려면 훨씬 가공할 수준의 SSD가 필요한 건데 근데 한국 업체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볼륨이잖아요. 근데 D램이 낸드보다 훨씬 비싼 제품이에요. 훨씬 비싸죠. 10배 정도 비싸요. 그리고 고부가가치고 비싼 게 원래 고부가가치잖아요. 마진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낸드 볼륨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기여하는 건 D램 쪽이 큰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진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했을 때 먼저 적자로 가는 게 낸드 쪽이에요. D램이 좀 더 버텨주고 그런 게 효과가 있어서 볼륨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 낸드까지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기여도로 보면은 D램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D램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최고의 반도체 거시 경제학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신 이주환 박사님과의 대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 이제 중국 얘기도 나오고 중국의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D램에서의 침탈 영역과 낸드에서의 침탈 영역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낸드는 거의 다 쫓아가서 얘네들이 서버까지 공급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뭐 헐값에 덤핑 쳐가지고 그럴 우려는 아직 없을까요? 결국에는 캐파 증설을 어느 쪽에 좀 더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얘기는 정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낸드는 저가의 제품이라는 얘기는 용량만 크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D램의 완성도와 기술력이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거고 네네. 낸드는 조금 기술력이 떨어져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D램보다는 낸드가 맘만 먹으면 그쪽에 설비 투자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하면은 네네.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을 대체하기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죠. 네. 먼저 올 가능성은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전략적 우선순위에 둘까는 사실 우리가 현재로서는 명확히 지금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서 그 전략적인 결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걔네들이 공급 과잉이 아니군요, 이 동네는.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죠. 자국, 공급 과잉이 되면은 자국에서 공급 과잉이 되면 여전히 200조 원의 무역 적자가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열심히 만들어봐야 자국 수요도 다 커버리지가 안 되니까 외국에 안 나오는구나. 외국에 팔 게 없는 거구나. 팔 수가 없습니다. 수출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러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맞다.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얘네가 아직 최고의 수요고 어쨌든 제조 글로벌 최고의 제조 창고니까. 우려되는 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장, D램 낸드 공장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100% 중국 수요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 공장의 가동률 유지할 수 있을 거냐에다가 하나 우려가 되는 거고요. 중국을 제외한 곳에 있는 공장은 사실상은 또 다른 곳에 고객을 찾으면 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죠. 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D램 공장을 중국에 넣었다는 게 제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낸드는 뭐 막말로 정 안 되면은 마진 뭐 적은 거니까 그래 그냥 너희 본전 측이나 해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D램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카피를 해나가지 않을까? 거기 근무하고 있다가 한 5년 뒤에 그만두고 5년 뒤에 딴 중국 업체 돈 많이 받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국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대만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그 주요 타겟 중에 하나이고요. 기존에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실은 합작 회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그 행정부가 그 제재를 하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대만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합작을 하면서 기술 이전해줬었어요. D램 낸드 전부 다 반도체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면서 아마 저는 100%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이제 철수가 이루어졌고 왜냐하면은 지금 TSMC도 그렇지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R&D 협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아마 대만하고 기술 제휴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기술 이전 받는 루트는 점점 막혀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뭐 엔지니어들을 고액을 뭐 3배, 4배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해 가는 거는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칩워라고 대변되는 그쪽 싱크탱크가 이걸 만들어 갖고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박사님이 또 사실 세계적인 석학 아니겠습니까? 이 박사님 개인 의견은 어떠실까? 그 사실은 이제 그거 말고도 합법적으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죠. 미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렇죠. 엔비디아나 TSMC, 그러니까 젠슨 황이나 아니면 모리스 창이나 다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출신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대만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기업을 일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또 뭐 미국에는 뭐 TI라든가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많은 중국 출신, 교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한 10년, 15년 정도 내공을 쌓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콜을 받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기업의 콜을 받든지 해서 자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건 단순히 대학을 졸업한 학생 한두 명 데려가는 것하고는 파급력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을 아예 맡아버리면은 이런 효과에 대한 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합법적인 거니까. 뭐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중국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이 그렇게 칩워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 대학에 오는 중국 사람들 다 막아서 못 오게 해야지. 이렇게 빵빵 열어놓고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장비 발행을 못하게 하는 게요. 여전히 인재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가능해요. 돈이 있으면은. 근데 장비 발행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그 부분은 굉장히 갑갑해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요즘에 이제 조금 지연됐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중국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와 제조업들 보면 정말 전기차 보고 뭐 일반적인 물건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은 일단 과잉을 만들어 놓고 과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일단 과잉을 만들어 놓고 수습은 천천히 하자.
그렇죠. 네. 철강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일단 세계 1위를 만들어놔요. 네. 그래놓고 내부적으로 자체 구조 조정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네. 똘똘한 몇 개를 만들어버려서 네. 그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질적으로도 이미 성장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글로벌리도 탑3 안에 드는 기업들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다른 산업과는 쉽지 않다라는 게 워낙 신기술 등장 속도와 변화 속도가 빠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석유화학, 네. 정유, 네. 뭐 조선 지난 10년 동안 획기적인 기술의 그렇죠. 발전이 있었는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근데 반도체 이거는 뭐 6개월, 1년이 멀다고 새 제품이 나오는데 기껏 셋업을 했어요. 공장과 인력과 장비를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지금 갑갑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유입시키는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캐치업하는 게 점점 어려운 거죠.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네 진짜. 한국이 좀 빠르게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영역. 진짜 한국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영역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만나면서 조금 더 눈을 떠가지고 이제 10일마다 한 번씩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 수출 보니까 3월달은 119억 나왔죠? 117억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역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대급 수출로 따져보면 22년도가 아니겠습니까? 22년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50억 불 근처? 1,130억 불? 1290억. 네, 1,290억? 1,200이 넘었었나요? 토탈. 그 정도였었는데 그게 2018년보다도 높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2022년을 넘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1월, 2월도 이미 2022년보다 적었고요. 네네네. 수출액이. 네. 그 다음에 아직 상반기까지는 좀 문제.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2022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는 못 미치지만 하반기에서 큰 폭으로 역전을 시킨다면은 네네. 연간 수출액도 잘하면 2022년 수준을 네. 넘을 수도 있지 않겠다는 조심도 생각이 있긴 하는데 뭐 이건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6월, 7월쯤 돼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별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는 앞으로 6개월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수요가 늘면서 올라가는 그 추세하고 네. 아직까지가 수요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단순히 공급광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올라왔던 효과인데 그 가격 효과인데 수요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올해가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과연 이 속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건 수요가 뒷받침됐을 때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부진은 이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또 선피스가 갑자기 늘리고 막 이래버리면 또 살짝 하향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아질 건 당연하지만 수출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3월달에 이제 117억이라는 꽤 큰 숫자를 찍은 거는 그럼 결국은 HBM 효과가 제일 컸다. 아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효과인 거죠. 그냥 전반적인 가격. 전반적인 가격 효과, 네. 상승 효과죠. 그러니까 수요는 아직 덜 따라왔고 예. 가격은 먼저 특히 올라갔고. 낸드 쪽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효과가 많이 기여했을 겁니다. 수출 쪽에. 네. 그러면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PC 뭐 메모리 뭐 이런 다 영역이 있었는데 아직 비트크루스가 그 평균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올라갔으니 작년에 못한 부분들이 회복될 거다.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네 이런 전망은. 여전히 저는 그거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2022년 말쯤 됐을 때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나빠질 거라 미리 얘기는 했었고 근데 이거는 공급광 효과는 분명히 일단 우선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도 여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도 있었고 더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컸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공급광이 해소돼도 옛날 우리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광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세컨더리, 서드리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금리 문제라든지 전쟁 이제 또 최근에 또 중동 문제까지 생겨서 이런 부분이 클리어 돼야지만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언제다라는 게 엔드포인트가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저는 거시적인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반도체 사이클을 올림픽 사이클이라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돈다. 고저차가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뭐 코로나라는 신기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뭔가 공급 쪽에 왜곡이 벌어지고 막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만 21년, 22년은 진짜 대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역대급 대호황이 21년, 22년 났는데 갑자기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는 역대급 진짜 공황적 불황이 왔어요. 근데 또 갑자기 24년도에 호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시차가 뭐 1년 반 만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 딱 4년이잖아요. 한 사이클 다 예, 합쳐도 4년이거든요. 합쳐서 2.5년의 불황기와 1.5년의 호황기 해서 4년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1.5년의 호황기까지 채우고 그 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1년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이렇게 또 불황기를 합치면 4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조임스 말씀드리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 4년 주기는 똑같다. 근데 어차피 그 4년이라는 게 딱 뭐 자르듯이 잘라지는 건 그렇죠, 어차피 아닌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합쳐서 4년입니다. 불황 호황을 합쳐가지고 그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제가 뭐 잘못 사인 함수로 그려보면 네네.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거에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 내려오는 게 포함되어 있죠. 옛날에도 이렇게 짧게 돌았어요. 그렇죠. 2.5년, 1.5년. 항상 불황기가 깁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이닉스는 뭐 사상 최고치를 갖고 HBM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의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대로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HBM 효과가 특히 지난 4분기하고 올 초까지는 워낙 크게 느껴졌고 왜냐하면 다른 기존 제품들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 올 1분기 지나면서 기존의 낸드 디램에 일반적으로 기존에 팔던 제품들의 가격이 이제 비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볼륨이 훨씬 9배나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이게 훨씬 기여도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HBM 효과가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기존 제품을 누가 더 많은 시장의 파일을 갖고 있느냐? 삼성전자. 그래도 결국에는 볼륨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요가 회복됐는지를 한 6, 7월 좀 돼야 된다. 그거 알려면?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계선에 있는데 미국의 금통위에서 계속 스탠스가 매파가 됐다, 비둘기파가 됐다 하는 것들이 그냥 미국주의 시장, 한국주의 시장 그대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요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지전 양상의 중동이 확전될 거냐의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긴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미 사람들이 이제 타성해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영향력은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이 이런 어떤 시황의 영향 그러니까 일반적 어떤 사회 흐름에 영향을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부품이잖아요. 네. 부품만을 팔진 않아요. 네, 그렇죠. 세트로 얘가 팔리려면 휴대폰이 팔려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서버가 팔려야 되는 거고 PC나 노트북이 팔려야 되는 건데 그럼 최종 고객들은 그 제품을 사야 돼요. 컴퓨터를 사야 되고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에 민감하죠. 지금 이렇게 해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걸 확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작의 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라고 하면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휴대폰을 못 만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하죠. 이게 3분기에서 3분기 항상 피크가 오는 이유인데 근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면 재고를 많이 안 쌓아요. 한 달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상황 안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 재고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낮아져야 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 거지 높아져야 될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애플 지금 1분기에 전년 대비 10% 빠졌어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아직까지 수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 증가는 아직은 없다. 야 그러면 이것도 있네. 미중 간에 이렇게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중국 소매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 많이 입죠. 애플, 테슬라가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그러면 미국
쪽도 미국 쪽이지만 중국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뭐 물건 많이 만들거나 이러면 그럼 좋아지는 거네요? 근데 그건 레거시죠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들을 뭐 레거시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은 네. 거기도 프리미엄급 제품들은 어차피 돈이라는 게 쓰니까. 들어가니까 네. 애플이나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비중은 뭐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볼륨이 미국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한 60%를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걸 좋아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들 돈줄이다 중국의 최종 고객들의 수요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막혀버리는 거고 중간 단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공급 라인들을. 그래서 중국의 경기 살아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오히려. 부메랑 효과가 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보다도 중국 경기 흐름이다. 미국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요에서 차지하는 거는 뭐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해요. 10에서 15% 정도.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지금 저희 증시각도 TV는 중국 그 시장 분석도 매일 하거든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구한신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전 하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 진작책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항상 침체기 오면은 굉장한 그런 보조금 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강제로 부양책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도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중국으로서는 이제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쨌든 3년이면 시작을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전기란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살리지 않으면 본인의 입지가 그렇죠. 당내에서라든지 항상 호시탐탐 누린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내 경제를 뒤바꿔야 돼요. 부동산 부분하고 네네.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할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오늘 지금 방금 얼마가 나왔냐면 1분기 GDP 성장은 5.2% 나왔어요. 여기 5.2%. 들어오기 직전에 발표됐거든요. 5.2% 컨센서스는 얼마였었나요? 그게? 컨센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죠. 예. 5.2 맞을 거예요. 지금 5.2에서 5.2 맞을 겁니다. 지난번 전대에서도 올해 네. 5% 공언을 했잖아요. 네, 중국에 네, 연간으로. 네네. 아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도 안 돼 5%가 그 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5%를 타겟으로 다른 거를 그냥 억지로 쥐어 짜서 넣는 그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정부의 의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봤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 쪽도 건드리지 않을까요? 거의 건들 거예요.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축소했었는데 다시 아마 확대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의 GDP로 상징되는 경제 성장률과 그로 인해서 많이 물건들이 많이 팔리거나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구한신이라든가 이런 기차 하향이라든가 가전 하향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반도체 수요는 그냥 늘어난다고 보면은 뭐 크게 안 틀리겠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코로나로 주춤을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서부의 그 황무지들 개간해서 데이터 센터를 그쪽으로 다 이전하겠다. 네. 동부는 워낙 지금 전력 소모도 지금 빠듯하고 하니까 네. 하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네.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반도체는 굉장히 이제 봄비 같은 효과 될 수 있는 거죠. 그 걔네들이 아무리 레거시를 많이 만들어도 지네 만드는 걸로는 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수준이죠. 아니 다 따라왔다면서요 레거시는. 기술력을 말한 거죠. 캐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아니 캐파는 돈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캐파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생산 캐파는 30%가 넘는데 다 외국 기업들이에요. 그게 로컬 기업의 캐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컬 기업의 캐파는 6, 7%밖에 안 되고요. 30 몇 프로의 국가별 캐파 나머지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기업들의 캐파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중국 공부를 해보니까 반도체 정말 1년에 수십조 이상씩 쏟아붓는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만 어렵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디스플레이 좀. 그래서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이게 참 저도 설명하려면 좀 차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중국을 아직 멀었다고 할 때 기술력 분명 몇 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생산 캐파 중국이 세계 1위일 거예요 지금. 국가별로 생산 캐파 30 몇 프로 40%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30-40%의 생산 캐파 중에 8-90%는 외국 기업들 거다. 하긴 뭐 인텔 랜드도 있었고 중국 자체 생산 캐파는 6-7%. 그러니까 그것만이 자급자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에서 7%를 빼면 26%니까 한 4배 정도는 여전히 외국 거를 쓰는 건데 수입을 안 하고 네. 국내에는 외국 공장에서 사서 쓰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구가 좀 아직 멀은 거죠. 네. 캐파 면에서 봤을 때. 네. 그렇군요. 요거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의 자체 공장은 얼마 안 되고 다 외국계 공장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가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출입 통계를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다 헝가리, 폴란드 뭐 이런 데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네. 휴대폰도 삼성전자 대부분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네네. 2위가 베트남이에요. 네네네. 베트남에 수요는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산업을 이해한다고 할 때 막 기업의 IR 자료 보면서 그 수치를 이해해가지고는 절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거는 꼭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지금 진짜 타이트하게 지금 왔습니다. 쉴 새 없이.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중요한 강연이 있어서 강연조를 만들면서 이제 외부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새롭게 이제 반도체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비트 그로스가 거의 플랫 라인까지 왔고, 조금씩 하향되는 플랫이 엄청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울기다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그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 이제 숫자 그때 대충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10에 21승 바이트 정도 되고요. D램이 10에 20승 바이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수가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수치라서 AI용 메모리 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요 감소를 일정으로 상쇄해주는 정도밖에 없다. 근데 그나마 그거는 제3의 웨이브가 이제 데이터 센터거든요. 첫 번째 웨이브는 PC고요. 세컨드 웨이브는 모바일. 서드 웨이브가 2017년에 시작됐던 이제 기업의 데이터 센터인데 이것의 일부를 사실은 제작가권 없게 하는 거라 AI 보니까 쪽에서. AI 쪽에서 그래서 기존의 웨이브가 하나의 제너레이션이라면 이거는 0.5 제너레이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AI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요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GPU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범용화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젠스랑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뭐 학교라든가 국가라든가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버 한 대씩은 다 끼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돼도 될까요? 그때 되면 아마도 이미 그 AI 가격이 엄청 싸져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범용화가 돼 있을 때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때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냥 비트 그로스의 흐름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비트 그로스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관심사인 거는 지금 테이크오프는 있었고 한참 전에 있었고 지금 테이크오프 하다가 가파른 지수함수전 기울력에서 이미 직선 쪽으로 살짝 갔고 좀 있으면 로그암 쪽으로 이제 감소는 아니지만 그냥 둔화되는 시장이 올 텐데 그게 저는 10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메모리 업체들은 빨리 탈 메모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10년 이내에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AI라는 게 직선 구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있을 거냐 아니면 여전히 로그 함수를 진입하는 변곡점을 그대로 10년 이내에 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확실하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고의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우리 증시각도의 TV에서 감히 모시게 되었고 저희는 너무나 영광이고요.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전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 밑단으로 그다음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은 아닌데 하여튼 반도체 영역에서 일정 부분 탑다운이니까 이걸 모르시고 가셨다가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헷갈리신 분은 2번, 3번 들으시기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주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